독일엔 라인강이, 프랑스엔 센강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물줄기이자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강은 그 길이만 약 400km가 넘는 큰 강이죠. 그리고 주변으로는 공원이 형성돼 있어서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들은 한강의 이런 겉모습 외에 생태적인 기능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사이 생태계 보고 한강에는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이자 유일하게 하구둑으로 막혀있지 않은 자연하구, 바로 한강하구다. 바다와 이어지는 강의 끝부분은 기수역으로 그야말로 생태계의 보고. 자연성과 생물 다양성이 높은, 그래서 생산성도 높은 아주 독특한 그런 지역이죠. 하지만 최근 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원인 모를 기이한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 한반도 중심부를 관통하며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천혜의 생태계를 간직한 한강 하구. 지금 이곳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한강 하구의 생태계를 확인하기 위해 15년 넘게 한강 연구를 하고 있는 한동욱 박사를 찾았다. 그를 만난 곳은 아직도 조업이 허용되는 고양시 부근의 한강. 이 지역은 바닷물이 밀고 들어와서 강물과 만나는 가장 끝부분인데 강으로 치면 가장 밑이고 바다로 치면 가장 위쪽에 해당이 되겠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 민물과 해수가 섞이는 기수역. 이곳엔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다. 과연 어떤 종들이 있을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 한 34종 정도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아주 담수어 빼고 나면 대부분이 이 바다와 강을 오가는 그런 회유어종이에요. 자, 그런 어종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높다 보니까 특히 뱀장어 라든지 또 황복이라든지 또 웅어라든지 이런 종들은 경제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강 하구는 수십 년간 안보상의 이유로 사람의 접근이 통제된 지역이라 생태계 훼손이 안 된 거의 유일한 자연 하구. 소금의 농도가 다양해서 여러 가지 어류와 생물들이 서식하는 기수역이다. 이곳엔 한강과 서해바다를 오고 가는 회귀성 어류들이 많으며 이는 이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도 하다. 이 회유하는 어종들이 왜 여기까지 올라올까요? 대부분이 산란 또는 일정하게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찾습니다. 그러려면 먹이가 많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산란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쪽 장항습지를 비롯해서 이쪽 한강변은 습지가 많이 발달해 있죠. 특히나 이 버드나무 습지 밑에 있는 물골이라든지 또는 갈대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이 산란지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류들과 생물들로 생명력이 넘치는 한강 하구. 이는 이를 먹이로 삼는 새들과 야생동물들을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모여들게 했다. 또 민물과 짠물이 오가는 지역에는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거대한 습지가 형성됐는데 한강 하구가 생태계의 보고로 꼽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하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장항 습지 때문이다. 우리나라 큰 강 4대강 중에서 유일하게 하구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자연하구라고 하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아주 그 자연성이 높은 하구, 이런 하구로서는 이 한강 하구밖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나머지 하구들은 다 막혔고요. 한강 하류의 김포대교와 일산대교 사이에 위치한 장항 습지. 한강변을 따라 다양한 습지가 관찰되고 있지만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보이는 장항 습지는 지난 2006년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됐다.
멸종 위기종과 습지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기 위해 다양한 생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장항동 앞에 있는 이 지역이 장항습지이고 이쪽 장항습지는 고양시의 장항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1968년도에 그 간첩 사건이 있었죠. 그 김신조. 예.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 철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DMZ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기는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 이곳은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라 허가를 받은 일부 연구자들에게만 출입이 허가된다. 제작진도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모니터링 현장으로 들어가 봤다. 장항습지에 들어가 보니 한강 하구의 모습과 함께 멀리 한강을 가로막고 있는 신곡 수중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저거 철거했을 때 생기는 이점들이 이제 더 많아지죠. 일단 자연스러운 습지가 복원이 될 것이고 그 밀물이 이제 서울까지 오르면서 다양한 어적자원이 생길 것이고.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곳이 신평 선착장이에요. 여기도 이 어민들이 여기서 배 관리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실뱀장어 잡고 다시 돌아와서 금을 손질하고 하는 장소이고요. 요 김포대교 아래에 있는 신곡 수중부부터 해서가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습지보호구역의 시작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고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한강 하구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한강의 어부들은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 실뱀 장어와 홍복, 웅어 등 약 34종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강 하구. 넓은 장항습지는 물고기들의 산란처와 서식처가 되어주며 어종의 다양성을 돕고 있다. 다양한 생물들과 야생동물의 천국인 장항습지.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까? 그 속살을 만나기 위해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봤다. 우리나라 최대의 버드나무 군락을 품고 있는 이곳. 울창한 버드나무 군락은 높은 식물 생산성과 함께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버드나무 밑에 보이는 이 수많은 구멍들이 바로 그것이다. 야, 여기가 많네. 대체 이 구멍들은 왜 이렇게 생겨난 걸까? 구멍은 비슷하네. 수인아, 우리 줄자 있지. 이 구멍은 이제 그 바닷가에 있는 저쪽에 습지 물가에 있는 말똥개가 내륙으로 먹이를 찾아와서 숨고 살기 위해서 만든 구멍입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결과적으로는 식물의 자람에, 특히 뿌리 호흡에 산소를 주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는 데 기여를 하는 겁니다. 민물에 가까운 바닷가 습한 곳에 구멍을 파고 사는 말똥개는 버드나무 군락의 농부. 몇 마리씩 있네. 농부가 논을 갈고 밭을 갈듯이 이 말똥개가 버드나무 군락의 땅을 갈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말똥개는 표면적에 20%까지 구멍을 파는데 이때 뿌리 깊숙이 산소가 공급돼 버드나무의 왕성한 성장을 돕는다. 하지만 서로 공생관계인 말똥개 역시 이 버드나무로부터 얻는 것이 더 많다. 이 말똥개가 서식한다는 것 결국은 이제 말똥개가 이곳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똥개가 이제 썩은 이 버드나무 잎사귀도 먹고요. 또 잎이 떨어졌을 때 혹은 가지가 떨어졌을 때 그걸 분해하는 작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생물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버드나무 군락은 말똥개에게 먹이를 제공해주고 말똥개는 버드나무 군락이 잘 자라도록 산소와 또한 그 배설물, 거름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 되는 버드나무와 말똥개가 공생관계를 이루는 이 특이한 생태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항습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 우리가 이 장항습지의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보통 요 크기의 애들, 등갑이 한 3cm에서 4cm 되는 애들. 무려 72헥타르의 규모를 자랑하는 장항습지 내 거대한 버드나무 군락. 사람이 14,000명이 1년 동안 이렇게 필요한 산소의 양. 습지 생태계뿐 아니라 도심 생태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버드나무 군락은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버드나무 수령은 대략 한 10년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나무들은 교목, 줄기만 곱게 나와서 하나의 줄기만 있는데 버드나무는 밑에부터 여러 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움싹이 발달하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건조가 되고 어떤 것이 퇴적이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식물 같으면 그냥 죽고 마는데 이렇게 버드나무는 밑에서 새롭게 움싹이 나와서 새로운 줄기로 자랄 수 있습니다. 새 줄기를 뻗어나가며 거대한 군락을 이뤄낸 버드나무. 1헥타르당 약 9만 3천 개의 버드나무가 자란다고 하니 버드나무만의 강한 번식력과 생명력을 잘 알 수 있다. 장항습지의 허파라고도 불리는 이 버드나무 군락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약 4,300톤, 산소 발생량은 약 3,300톤이나 된다. 그렇다면 장항습지를 대표하는 버드나무 외에 이곳에는 어떤 식물종이 서식하고 있을까? 습지 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새선매자기로 새로운 군락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겨울 철새의 먹이가 되는 새선매자기는 간척지의 습한 지역, 기수 지역에 무리지어 분포한다. 땅속에 기능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줄기에서 뿌리를 뻗은 어린 새선매작이다. 습지 내에는 멸종 위기종을 복원해 놓은 구역도 있다. 보면 꽃과 이거 잎과 줄기, 예. 논에 물을 가두고 있는 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멸종 위기 종까지 갔죠. 현재 멸종 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된 매화마름은 점점 자생지가 사라지며 멸종 위기에 처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 주로 자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습지 내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복원을 시도해 1차적인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멸종위기 식물인 매화마름과 새선매자기 등 습지 식물을 복원하려는 노력은 점점 진행되고 있는 장항습지의 육화를 막기 위함이다. 지금 이곳은 육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렇게 갈대가 원래 지금 있는 것보다 육지 쪽으로 2m 정도. 육지 식물인 갈대가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며 습지 안쪽까지 점령한 모습. 새선매자기에 비해 키가 약 5배가량이나 큰 갈대는 영역 다툼에서 우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갈대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야생동물의 먹이인 새선매자기가 줄어든다는 것. 앞으로 이곳에 야생동물의 먹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네, 여기 보시면 이 새선매자기가 어느 정도 많이 있습니다. 한 거의 100개체가 있는데요. 이것이 진행되면서 점차 이렇게 몇 개체밖에 없어지고 좀 더 육화가 진행되면 아예 새선매자기는 하나도 없고 갈대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육화의 그 수생 식물에게 미치는 하나의 과정,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대와 함께 물가에 근접해 있는 또 다른 식물은 바로 줄. 이 식물은 퇴적이 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 역시 육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갈대와 줄은 줄기가 거칠고 단단해서 야생동물이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선매자기를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육화가 되면 갈대나 줄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새선 매저기가 줄어들고 그 야생동물이 좋아하는 새선 매저기가 줄기 때문에 결국은 이곳에서 앞으로 야생동물도 먹이 부족과 같은 영향을 받게 되고요. 사라져가는 습지 복원과 함께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들을 복원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 하지만 습지의 육화를 막기 위해선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습지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따른 조치가 시급하다. 그러니까 습지의 육화는 말 그대로 물의 공급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육화를 막으려면 이곳에 물기를 다시 내거나 물이 공급되도록 상류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를테면 어떤 댐의 물 같은 것을 열어서 이곳에 큰 물이 흐르게 한다거나 그런 침식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액션이 필요합니다. 한강하구는 하천의 하구 지형과 기수역의 생태계를 품은 공간으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한강하구에 위치한 장항습지는 생태계의 보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이 장항습지의 육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화란 축축하고 무르운 습지가 육지처럼 변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 장항습지의 육화 현상이 1980년대 후반 물길을 가로막는 신곡 수중보가 설치되면서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한강하구에 하천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시작된 다양한 변화들, 과연 어떤 변화들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곡 수중보는 1980년대 후반 한강의 하천 공간을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한강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당시 하천은 좁은 형태였는데 해를 띄우고 각종 용수의 확보를 위해선 한강의 수위를 높여야 했다. 이런 이유로 한강 하구에 하천 구조물이 건설됐고 이후 한강 하구 주변으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변화가 시작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봤다. 김포대교 하류와 고양시 사이에 건설된 신곡 수중보의 총연장은 1,007m. 수문을 열 수 있는 가동보와 고정보로 구성돼 있다. 김포에 접한 부분을 이제 가동보 그리고 고양 쪽에 접해 있는 부분을 고정보라고 합니다. 가동보는 5개의 수문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고정보는 원류식으로 물이 많을 때는 물이 잘 넘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곡 수중보가 설치되면서 자연스럽게 물길의 흐름은 약해졌고 수심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 물은 농업용수로 또 공업용수로 사용됐다. 또 필요에 따라 가동보를 개방해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강의 자연 회복성을 인위적으로 제한시키기도 했다. 이는 결국 장항습지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마는 부작용을 낳게 된 것이다. 현재 윗부분만 보이는 수중보의 모습. 저기가 윗부분만 드러나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저 아래로는 콘크리트 시설이 강 바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수위가 높은 상태에선 윗부분만 보이는 고정보는 수위가 내려갔을 때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다. 수면 아래 구조물이 박혀있는 형태로 서울 부근의 한강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차단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강 아래 수심 2.4m 길이의 수중보는 한강 하구의 물길을 막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킨 수위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습지 생태계의 변화다. 신곡 수중보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수위가 높아지고 그 깊은 수심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훨씬 단조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에서 살 수 있는 어종만 발달하게 되고 그 외에 조류라든가 어류가 풍성한 그 생물 다양성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취약해진 거죠. 한강 하구의 물길이 막히면서 어민들의 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뱀장어가 주 소득원인 어민들은 한창 실뱀장어의 조업철에 한숨이 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정체불명의 끈벌레가 실뱀장어와 함께 잡히면서 실뱀장어가 집단 폐사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 한강 전체를 수계를 전체를 봤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가 분포하냐를 이 실험을 통해서 보면은 0%에서부터 대략 15% 정도가 얘네들이 가장 좋은 서식 범위인데 한강에 출현한 끈벌레의 서식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한 교수 연구팀은 물의 염도별로 끈벌레의 생존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했다. 실제로 끈벌레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행주대교 부근의 염도 약 3%를 기준으로 0%에서부터 대략 15%까지의 염도별 생존율 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이 실험은요, 지금 이 끈벌레에 대해서 이 생활사 이런 것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기초 실험을 하는데 끈벌레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염도에서 가장 생존율이 좋은지, 역으로는 어떤 염도에서는 사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초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이코를 각 염도가 틀린 그 비이코에다 집어넣고 얘네들의 생존율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실험인데요. 염도 5%에서부터 10%, 12%의 범위에서는 물 색깔의 변화가 거의 없는 모습. 끈벌레의 서식 범위로 추정된다. 지금 얘는 0%에서부터 한 15% 이내까지는 굉장히 얘한테 좋은 서식지인 것 같습니다. 이 옆에 물 색깔을 보면 색깔이 많이 변해 있는데 이 변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얘네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부패가 됐다라는 정도거든요. 아직까지 끈벌레의 생활사 연구는 전무한 상태. 왜 갑자기 한강 하구에 끈벌레가 나타났는지 그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민들의 조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상황이었다. 한강 하구에서 어업을 하시는 어민들이 이상한 물체가 자꾸 몇 년 전부터 계속 많이 출현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연구팀한테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저희 자체도 당시에 그 끈벌레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었고, 이런 상태에서 이 끈벌레가 어민들이 조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실제 끈벌레가 이 어업에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본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적 없는 신종으로 몇 년 전 한강 하류의 모습을 드러낸 끈벌레. 자세히 살펴보니 표면이 선모로 덮여 있고 꼬리는 뾰족한 형태. 머리에는 감각기관이 있으며 앞쪽에 주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다란 근육질 관이 있어서 먹이를 발견하면 이 관을 길게 뻗어 먹이를 움켜잡는다. 끈벌레가 실뱀장어를 폐사시키는 원인은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가 끈벌레에서 나오는 독성의 여부, 두 번째는 끈벌레 자체에서 나오는 점액물질이 실뱀장어를 질식시킨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점액에 의한 호흡곤란이 더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끈벌레의 서식지 역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끈벌레가 퇴적 지형, 즉 유기물이 많은 오염된 곳을 주 서식지로 삼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끈벌레의 출현은 최근에 한강 하구로 유입되는 오염된 하수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실제 한강의 주된 그 오염의 소스는 하수 처리장으로부터 나오는 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하수 처리장의 그 환경 용량, 수용 용량이 너무 넘어가지고 최근에는 그 무단 방류를 많이 한다라는 어민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 제가 조사를 들어갔을 때 그 무단 방류한 그 전장도 목격한 것을 봐서는 이러한 그 물들이 정화되지 않은 물들이 한강으로부터 방류가 되어서, 또한 이러한 것들이 상당 기간 동안 방류가 되다 보니까는 한강의 수질은 굉장히 오염도가 높아졌을 것이고, 최근에는 한강 하구의 끈벌레에 이어 이 등이 굽거나 눈이 튀어나온 기형 물고기까지 출현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한강 하구에 발생한 생태계 교란 현상은 비단 어민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한강은 우리 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수자원으로서 활용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서울의 수돗물도 이 한강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권역별 강물 사용량은 한강 수계가 52.3억 세제곱미터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한강의 용도별 이용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생활용수가 절반을 넘고 있고요. 농업용수가 44%, 그리고 공업용수가 가장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강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농업용수로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에서 생활용수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우리 생활과 한강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강에 큰 변화가 시작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한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1980년대 추진된 한강 종합개발 사업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경제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러나 이런 한강 종합개발 사업에서 한강의 생태학적 가치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하천의 생태학적 기능을 떨어뜨리는 수중보와 콘크리트 제방이 한강 곳곳을 뒤덮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강변 그 뚝 같은 거를 옛날에 시멘트나 돌이나 뭐 이런 걸로 막 쌌다가 그게 아니라 지금은 생태 환경적인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자꾸 돈을 쓰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보존을 했으면 그 돈이 별로 안 들었을 텐데 그거를 복귀했다가 다시 이제 하면서 지금 같은 모습이 됐거든요. 1992년 유엔 환경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강조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한강 개발 정책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정부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비로소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생태 복원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촌 한강공원.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 곁에 새들이 한가롭게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심지어 새들이 쉴 수 있는 횃대까지 곳곳에 눈에 띈다. 여기 어딘가요? 예, 여기가 자연형 호환 복원해 놓은 장소입니다. 길쭉하게 빼놓은 돌들은 수제라는 시설입니다. 수제는 홍수 시에 호환으로부터 유실을 방지하고 또 수제 주변에 모래가 자연스럽게 퇴적이 됩니다. 그 모래 퇴적되는 공간에서 어린 물고기들이 산란도 하고 또 조류들이 그 어린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모여들기도 하는 생물 서식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촌 한강변에서는 그동안 보아왔던 반듯한 강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울퉁불퉁한 돌들이 가득한데, 과거에는 여기 서 있는 이 현장이 콘크리트 직각 블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뜯어내고 호환 경사각을 완만하게 낮추면서 보시다시피 호환의 사면을 좀 완만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호환 사면의 흙을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변 식물들을 심어서 지금 거의 많이 자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수변과 육상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수생 식물, 곤충이라든지 육상 곤충들이 이동을 못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이렇게 경사를 완만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서로 이동이 되고, 또한
이 공간이 나중에 전부 다 이제 풀들이 나면은 이런 돌들도 거의 뭐 안 보일 정도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다양한 조류라든지 곤충들이 서식하는 생물 서식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수십 년 전 한강 풍경이 생태 복원 공사를 통해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이 많은 돌들. 이것들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옮겨왔을까? 예, 지금 보시면은 이 호안에 지금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동글동글한 강자갈이 보일 겁니다. 이 공간이 과거에는 콘크리트 직각 블록으로 있을 때 이 자갈들이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복원 사업을 하면서 콘크리트를 걷어내니까 이런 자갈들이 노출이 되었는데 이 자갈들을 그대로 호안에 우리가 조성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자갈들은 마치 몽돌 해수욕장 뭐 이런 것처럼 강자갈이 되겠습니다. 한강 철교 옆 저습지에는 요즘 하천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이곳은 자동차와 기차의 소음 때문에 그간 개발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곳이다. 하지만 자연은 방치된 20년 동안 스스로 울창한 버드나무 숲을 형성했고 이곳을 찾는 동물들과 인간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됐다. 저는 이 한강이 우리 서울 시민에게 갖는 값어치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공간이고 또 전 세계 어디를 넣어놔도 손색이 없는 공간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도 2030년까지 이 자연상 회복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강의 자연성 회복 사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진행되어 왔다. 그간 한강숲 조성 사업과 자연 호환 복원 사업 등이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이런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데 평일 낮 한강 선유도 공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강의 생태를 둘러보고 있다. 자신이 둘러본 현장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 과연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 이제 지금 서울환경연합에서 한강을 뭐 살리자 해가지고 우리 그 옛날에 그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던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동참을 하느라고 같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한강의 다양한 생태 공간을 시민들이 직접 방문해서 생물들을 관찰하고 해설사와 동행해 한강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 이들의 활동은 단순히 한강을 보고 듣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강 생태 보호를 위한 고민과 방법을 나눠보는 데 더 큰 의미를 가진다. 크게는 한강의 생태, 한강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을 들으신 다음에 역사와 시민활동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 교육으로 하여금 한강의 지금 복원과 어떤 개발의 기로에 놓여 있는 한강을 계속 토론을 하는 형태로 나중에도 정책 토론회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도심 속의 선유도 공원은 일상의 긴장을 내려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 이곳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은 생각보다도 훨씬 많다. 차를 타고 몇 시간씩 야외에 나가지 않아도 자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시민들이 한강으로부터 얻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다. 한강의 작은 섬 선유도는 다리를 통해 걸어 들어갈 수 있기에 한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사실 이곳은 이전에 정수장 시설이 있던 곳이다.
2000년 정수장이 폐수된 후 물을 주재로 한 재활용 생태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곳이 생태환경공원으로 조성되면서 한강변에 소박하지만 전통미를 살린 정자 선유정이 세워졌다. 한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기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다. 술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영등포 쪽에는 육지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래사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영등포 쪽에서 걸어서 여기까지 오고 그랬어요. 근데 저쪽에 보면 지금 강이 돼버렸죠. 근데 옛날에는 물이 흐르는 곳은 기껏해야 300-400m뿐이 안 됐어요. 그것을 개발을 하면서 이 물을 땅속을 전부 다 모래, 흙을 전부 다 파냈어요. 파내가지고 건물 짓는데 모래는 전부 다 사용을 했고 이쪽도 사용을 했고 그래서 한강의 지금 깊이는 2.5m입니다. 물의 깊이가 그렇게 많이 깊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상당히 넓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깊이도 깊게 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한강이 한강 종합 개발 사업 때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가물가물한 한강의 옛 모습들이 그 시절을 경험한 해설사의 강의를 통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사람들은 역사와 생태를 배우면서 한강에 대한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다. 제가 옛날 처음 서울 왔을 때 저 뚝섬에서 수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꽤 오래전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 서울 환경단체에서 이거 하는 거 좀 더 공부하고 어떻게 한강을 살려야 될까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하게 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제 공부를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진짜 한강을 제대로 살려서 강다운 강으로 만들어가는 게 제 꿈이거든요. 어떻게 한강을 살려야 될까 고민했다는 시민의 인터뷰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고민이 한 사람의 고민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지금 한강이 보내고 있는 신호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민족의 젖줄이자 생명의 터전인 한강. 한강이 품고 있는 무한한 생명력과 자연 생태계에 언젠가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부쩍 드러난 한강 생태계 이상 신호가 바로 그것이다. 한강이 강다운 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